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매를 좀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명 제가 이제 구매 뽀개기라고 했죠. 자, 구매 뽀개기는 우리가 구매를 모르는 예를 들어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구매를 알아가는 과정으로 제가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이면서 쉽게 접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시작이 되겠죠? 자, 그럼 구매란 무엇이냐라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구매 한자로는 이렇게 돼 있죠. 구할 구 살매. 그래서 자, 구매란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영어로는 펄처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이제 구글에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데, 그럼 누가 구매를 하나요?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이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는 이제 개인의 구매보다는 기업의 구매를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제 친구를 한 명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석 셰프, 그러니까 현석이가 제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마치면 이제 뭘 하러 다녔냐면 주로 이제 오락실에 가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하는 게임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제가 주로 좀 많이 진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나중에 이제 뭐 알바를 하러 간다 그러면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면 이제 버스가 많습니다. 세차를 하는데 그 친구는 키가 크니까 1m 89고 저는 이제 엄청 작아요. 그 친구 키가 크니까 창을가를 닦아요. 걸레로, 큰 대걸레로. 저는 키가 작으니까 바퀴를 닦습니다. 바퀴 쪽이 기름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 옷에 제일 많이 좀 튀었고요. 돈은 똑같이 받는데.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는데, 뭐 그놈의 키 때문에. 요즘 잘 나가죠. 자, 그럼 최현석 셰프가 일하는 곳이 이제 강남 그 가로수길 대표적으로 엘본더 테이블이라고 하고는 식당인데, 자, 거기서 무엇을 구매를 할까요? 식자재. 그렇죠. 돼지고기, 소고기, 접시, 옷, 냅킨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합니다. 자, 식자재의 그 특성 중에 특별한 것이 뭐가 있냐면 시호성 자재라 그래서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요. 자재의 시간이. 그 얘기는 유효기간이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뭐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샀다. 돼지고기를 1년 정도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안에 소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식자재 같은 경우는 자주 사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매일매일 시장에 가서 사야 되고, 그걸 사려면은 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또 좋은 제품의 가격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구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물건을 산다. 누가? 개인이나 기업이. 요 정도만 하고 다음 과정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오늘의 첫 번째 주제죠. 기업에서 구매 활동이 필요한 이유. 자, 그것을 알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 구매를 하는데, 자, 기업 구매가 이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내용,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어로 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 관리. 자, 공급망 관리는 뭐냐면 공급자에서 시작해서 구매, 제조, 분배, 유통을 거친 다음에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로 가겠죠. 최종 소비자에서 공급자로까지 그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책 시장의 SCM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자, 최현석 셰프가 요리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 직업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림을 되게 잘 그렸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웹툰 작가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만약에 자, 책을 만들어내는데 최현석 셰프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책을 만들어냅니다. 자, 작가가 맨 끝쪽에 있겠죠. 공급자가 있겠죠. 그림을 그려야 되는 작가. 자, 제가 최현석 셰프를 작가로 변신을 시켰습니다. 그럼 작가는 누구와 계약을 하겠죠? 그 다음 공급망 단계인
출판사랑 계약을 하겠죠. 자, 출판사와 작가가 뭐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출판사는 그 다음 공급망인 인쇄소를 통해 가지고 제 책을 웹툰을 인쇄를 합니다. 자, 인쇄를 하게 되면 인쇄된 그 책을 가지고 운반을 하겠죠. 그래서 차를 타고 어디로 또 그 다음에 가느냐? 교보문고 서점에 가겠죠. 서점 다음에 이제 고객이 최종 소비자인 고객이 가서 마음에 드는 책을 구매를 하겠죠. 자, 이렇게 그럼 책의 흐름이 SCM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면 위에 책이 보이시죠? 최종 소비자는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뭘 주느냐? 돈을 주겠죠. 그래서 돈은 반대로 이제 SCM의 반대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현석 셰프가 돈을 가져가겠죠. 물론 중간 중간에 돈을 또 누가 또 나눠 가겠죠. 그 부가가치에 대한. 자, 근데 이제 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생각이 나요. 우리나라에 아마존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강남에 제가 알기로는 약 25년까지 사무실을 임대를 했고요. 약 2만 명을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못 파는 게 없죠. 책에서부터 가전,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 실생활에 필요한 모든 제품들을 팔고 있는데, 자, 아마존의 이 성장 배경에는 바로 뭐냐면 이 SCM을 잘 파악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마존이 성장하게 된 이 배경에는 바로 책의 SCM 구조를 잘 이용했다. 자, 무슨 얘기냐? 아마존이 처음에 책의 SCM 구조를 딱 파악해 보니까 너무 단계가 많더라. 책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비싼 부분을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최적화해서 저렴하게 많이 공급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파악을 했죠. 파악을 했더니 이러이러한 SCM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고민을 했었어요. 작가한테, 그래서 최현석 작가한테 접근했습니다. 자, 인쇄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한 권당 5,000원씩 받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럼 우리도 예를 들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5,000원을 줄게, 우리랑 계약합시다. 최현석 셰프가 아마존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덥석 계약할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잘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업 구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랑 계약하면 5,000원씩 우리도 드릴 텐데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 자, 5,000원을 받는 최현석 셰프가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부가가치가 계속 건너가서 최종 소비자가 3만 원을 주고 책을 산다라고 해요. 아마존은 7,000원의 책을 공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자,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급사인 작가 전자책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이 킨들 파이어를 통해 가지고 전자책을 이용해서 책을 다운로드 받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불을 주면 10권을 내려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죠. 예전에는 한 권에 3만 원 주고 사던 책을 지금은 50달러만 주면 10권, 심지어는 20권까지 내려받아도 볼 수 있으니까 중간에 출판사, 인쇄소, 물류,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 이런 각 공급망의 단계에 있던 주체들이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책의 SCM을 보면은 아마존이 쥐고 있죠. 전자책. 그래서 아마존이 이 위에 있고 SCM의 맨 꼭대기에 있고 작가와 최종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느냐. 자, 구매는 하나의 커다란 카테고리의 SCM을 책임을 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거래하는 상대방의 비즈니스, 그 상대방의 비즈니스에 속한 카테고리 또는 산업, 산업이 하나의 큰 SCM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SCM 구조를 잘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저렴하면서도 합리적인 그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매를 잘하면 산업이 보인다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구매 관리란 무엇이냐? 기업에서 말하는 구매 관리. 자, A라는 제품을 얻기 위해서 B라는 공급자를 탐색 평가하고 C라는 가격과 D라는 시간을 결정하여 E라는 장소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죠. 그 제품이 우리가 원하는 시각과 장소에 제대로 도착하는지 조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을 구매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제가 SCM으로 좀 앞단으로 좀 돌아가면 그 애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미있는 SCM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이제 자기 후임으로 이제 팀 쿡을 임명을 했죠. 팀 쿡이 SCM 공급망 관리의 달인이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지금의 애플에 있기까지 이 팀 쿡이 이 애플에 공헌한 그 공헌도가 상당히 컸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후임으로 팀 쿡을 지명을 했고, 팀 쿡이 CEO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바로 구매 직원들을 대폭 확충을 했습니다. 그럼 대폭 확충을 해서 뭐 했냐? SCM의 이 아마존처럼 우리도 한번 좀 혁신을 좀 해보자. 그래서 파악을 해봤더니, 뭐 애플이 이 중간에 있다라고 좀 보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물류, 또 이제 고객들이 있겠죠. 반대쪽으로는 공급사들이 있겠죠. 애플은 특이하게도 자체 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애플이 아웃소싱을 하는 업체는 중국에 있어요. 대만의 호나이라고 하는 회사가 중국에 공장을 차렸고요. 중국의 호나이에 애플이 오더를 주면 호나이는, 팍스콘은 제조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팍스콘이 공급사들을 찾아서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애플 입장에서는 이 호나이라고 하는 중국의 업체가 과연 공급자를 잘 찾고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좀 의심을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대폭 구매 직원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했냐? 야, 호나이 너희 빠져. 우리가 주요 공급사들 컨택해서 공급자를 찾고 발굴하고 가격 결정하고 납기 관리까지 해줄게 라고 하면서 많은 구매 담당자를 전 세계로 보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애플 구매 담당자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1년에 약 365일 중에 300일이 출장이에요. 해외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되면 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비즈니스 트립에 대한 그 출장비에 제한이 없어요. 한번 어디를 가게 되면 제일 좋은 비즈니스 클래스 1등석, 제일 좋은 호텔, 제일 좋은 교통수단, 제일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대신 일은 확실하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구매 담당자들이 주요 공급사들한테 갔어요. 한마디로 뭐 하겠냐? 직구.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자, 직구가 뭐죠? 직접 구매한다는 얘기죠. 직접 구매한다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SCM에 여러 단계들이 있는데,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그 여러 주체들을 우리가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하면은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니에요. 시간도 절감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은 노린 거죠. 그래서 애플의 주요 담당자들이 전 세계에 갔습니다. 한국에 땡땡땡땡 업체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같은데 찾아가서 자기네들이 조사한 원가 명세표, 생산 라인 프로세스들 같은 것들을 이제 전달해 주면서 이 가격에 해줘, 이렇게 생산해,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보통 많은 공급사들이 구매 담당자들이 자기네 회사 와서 이거 해라, 이 가격에 해라, 이런 것들은 좀 프로세스가 좀 안 좋으니 개선해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간섭을 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싫어해요. 공급사들이
구매 담당자들이 우리 회사에 와서 상주에 있고 관여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게 많이 느끼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죠. 애플은 기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책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어요. SCM 이제 관리를 하면서. 자, 싱글 소스라는 얘기는 공급자 독점이 아닌 구매자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한 업체로 여러 군데에서 조달을 받을 수 있지만 한 업체로 몰아주는 정책이죠. 그럼으로써 구매 회사가 갖게 되는 장점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을 할 수 있다. 협력도를 높일 수 있다.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싱글 소스의 장점이죠. 공급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제일 큰 리스크가 뭐냐면 캡티브가 된다는 얘기죠. 공급자가 구매 회사의 포로가 될 수 있답니다. 의존도가 높아지면. 그래서 애플은 일부러 한 공급자들한테 많은 물량을 주는 이유가 우리 회사의 공급사들이 의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부러 유도를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매출액의 30%를 차지해요. 애플 매출이 자기네 회사에서. 애플이 이렇게 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거절했으면 얘네들이 내년부터 너희들하고 거래 안 해. 그럼 줄어드는 30%의 매출은 어디에서 채워넣을 수 있겠죠? 쉬운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몇 국내에 있는 회사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애플과 직접 거래는 안 하죠. 그런 이제 몇 개 회사를 얘기를 하니까 애플이 많은 물량을 몰아줘서 좋긴 한데 애플의 요구사항이 좀 약간 좀 뭐 부당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무언의 압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애플 입장에선 이런 것들이 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요? 구매하는데. 자, 한 회사에 몰아주겠다가 그 회사가 만약에 부도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부도 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무적 안정성을 1년에 2, 3회씩 계속 체크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 DMB 같은 그 재무제표 평가해주는 그런 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회사에 불이 나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전용 생산 라인을 깔고 설비를 하고 만들어내는데 불이 나면 생산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에서 그걸 쉽게 조달할 수 있느냐. 이 제조업 부품 같은 경우는 구매 회사만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쉽게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범용성 자재, 시장성 자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애플의 구매 담당자는 어떻게 공급사한테 요구를 하냐면 생산 라인을 깔 때 하나의 여분의 생산 라인을 또 하나 두게 합니다. 근데 같은 그 지붕하에 같은 집안에 두는 게 아니고 옆쪽 생산 라인, 다른 쪽 지붕에 있는 다른 집에 있는 생산 라인에 동일한 것들을 하나 더 설비를 놓게끔 해요. 그래서 이쪽에 불이 나서 생산을 못해도 다른 쪽에서. 그래서 싱글 소싱을 하더라도 완벽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이쪽에 불이 나면 다쪽에서 생산하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그쪽 회사가 문이 닫을 것 같다. 부도의 위험성, 재무의 안정성이 있다. 그러면 다른 회사를 통해서 소싱을 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또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공급자를 포로로 만드는 이 구매 정책. 그러니까 이것이 애플의 구매 정책의 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공급자의 의존도를 우리 회사로 높이게 하는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 이제 애플의 그 SCM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애플이 SCM 측면에서 넘버원이라는 거는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어디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실 수 있냐면 제가 종종 들어가서 이제 보는 그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재밌어요. 예. 여기 가면 이제 최신 SCM 동향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애플이라고 검색하시면 애플의 모든 SCM 구매 관련된 이런 액티비티들이 보여집니다. 전 세계 SCM 넘버원은 누구냐? 애플. 넘버 2는 삼성전자라고 이렇게 이제 조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정말 애플이 SCM 넘버원이냐 해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쭉 뭐 이제 나옵니다. 자, 소싱은 어디서 하고, 그렇죠? 소싱은 미국, 중국, 그다음에 아시안 컨트리, 유럽. 조립은 중국에서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웨어하우징은 UPS나 페덱스를 통해 가지고 제공을 전 세계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온라인으로 팔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 뭐 11번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많죠? 그런 부분들에서 통해 팔 수가 있는 거고, 티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리턴, 불량 반송에 대해서는 또 불량 반송 정책을 통해서 쭉 돌아오고 있죠. 이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나시면 여기 들어가서 애플에 대한 그런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보십시오. 이 시간은 제가 이제 애플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이제 교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그럼 구매 활동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데 그 기업 내부에서 모든 경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꼭 필요하지 않아서, 또는 자원의 제약 때문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의 모든 경영 자원을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생산은 자재가 필요하면 외부의 공급자로부터 자재를 구매할 것이고, 개발에서는 뭐 설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공급자로부터 기계 설비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사에서는 인사 시스템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또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충무에서는 이런 뭐 소모품 자재, 그러니까 문구, 사무용 제품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구매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기업 내부에서 구매라고 하는 조직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구매 활동이 기업에서 필요한 이유를 또 다른 측면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사의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구매가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죠. 자,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A 기업이 있고요, B 기업이 있습니다. 자, A 기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를 했는데, 자, 투자를 하려고 고민을 해요. 자, A 기업은 100이라는 자원을 투자를 했는데 1년에 10이라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자, 이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냐면 10%가 되겠죠. 자, 반면에 B 기업은 100이라는 자원을 투자하려고 했더니 구매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구매가 좀 알아봤더니 100이라는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50만 투자하세요. 사장님이 왜 50만 투자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나머지 50은 우리 구매가 책임지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외부에서 공급자를 활용해서 조달을 하겠다는 얘기죠. 공급자를 활용했더니 우리가 투자하는 50보다 더 좋은 서비스와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기술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50만 투자해서 실제로 1년 뒤에 봤더니 이 회사도 똑같이 10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자, 이 기업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 20%가 되죠. 결과적으로 어느 기업이 더 비즈니스를 잘했죠? 적은 돈으로 똑같은 수익을 얻어낸 B기업이 더 기업을 잘 운영한 거죠. 투자 수익률 20%를 달성했기 때문에. 자, 작은 사례에서 보듯이 구매가 회사의 고정비를 최소화해서 그 고정비를 변동비화한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 고정비가 크면 클수록 매출 성장이 정체되거나 매출이 정체될 때 비용 압박감이 상당히 크죠.
이렇게 쉽게 좀 얘기를 드릴까요? 자,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휴대폰 요금을 사이 요금제를 써요. 사이 요금제라는 얘기는 월 한 통화를 하든 안 하든 42,000원이 나간다는 얘기죠. 42,000원. 자, 근데 제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요. 300만 원에서 통신요금 42,000원은 큰 뭐 리스크가 안 돼요. 큰 이제 압박감이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입이 반으로 줄어서 150만 원이 됐어요. 거기에서 42,000원은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기업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매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고정비를 변동비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구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제일 큰 역할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그 투자 금액에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 구매가 외부에서 조달해서 책임을 진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매출이 정체되고 어려울 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돌아오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여기 교재에 써놨지만 개발에서 설비가 필요하다면 외부의 공급자로부터 설비를 구매할 수도 있는데 요즘 그 개발 구매라고 하는 이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제조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 회사의 이 R&D 조직이 설계한 그래서 도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 도면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자들을 구매가 찾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예전에는 이 설계 도면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서 조달을 받으면 끝이었는데 요즘 그 트렌드는 새로 바뀐 그 패러다임이 뭐냐? 우리가 R&D 인력을 활용해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100%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자원의 제약 때문에 어려워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가 그 변화하는 것들을 제한된 R&D 인력으로 캐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 구매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외부의 변화하는 기술을 빨리 캐치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역량 있는 공급자들을 구매가 발굴해서 그들과 좋은 제휴, 연대를 맺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을 우리 회사에 소개시켜주고 우리 회사가 그걸 고민을 해서 완제품에 특정 기술을 채택을 해서 시장에 내놓는다면 고객이 인정해 줄 수도 있겠죠. 이 제품 되게 혁신적이네, 좋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제품을 사줄 수가 있겠죠. 구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단순히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공급자도 찾아야 되겠지만 시장에서 기술력 있는 공급자를 우리가 찾아내서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팀 베이스드 컴페티션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IT 업계에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애플, LG전자와 애플 그 두 기업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공급 기반 좋은 공급사들,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공급사들, 애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공급사들 그들이 한 팀이 돼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구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좀 그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근시안적인 관점을 가지고 공급사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의 구매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공급사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